자,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과학교육론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경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과학교육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안내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먼저 알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시험의 방식을 먼저 보면 일단 1차가 필기 시험을 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차가 실기 시험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차에서 보는 이 필기 시험은 이 형태가 기입형이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논술형 이렇게 우리가 나뉘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보통 기입형이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서술형은 4점과 5점으로 분리가 돼서 늘어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물리 같은 경우는 논술형으로 10점짜리가 통째로 나왔습니다. 과학교육론에서 그런 것처럼 지금 현태로 필기 주관식 필기가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이 2차의 수업 시험과 그 면접은 일단 첫 번째가 실연인데요. 이 실기에서는 첫 번째 실연인데 이 수업 실연은 가서 수업을 말만 잘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가서 우리가 수업 실연을 제대로 하려면 그 원하는 수업 그 수업 모형에 맞는 지도안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학생들에 적합하게 실현을 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 여기에서 원하는 수업 지도안을 짜라 또는 수업을 실현을 해라 라는 문제에 보면 이것을 순환학습 모형에 맞춰서 해라 또는 POE 모형에 맞춰서 해라 아니면 드라이버 모형으로 맞춰서 해라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필기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기초해서 수업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과학교육론의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기입형 문항은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항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조금 더 통합형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올해도 보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순환학습하고 5E를 섞는다거나 아니면 브루너하고 비고츠키가 함께 나온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오스벨과 브루너가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통합되는 문제 유형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우리가 추론을 하거나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의 그 분항을 분석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과학교육론은 5가지 영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과학의 본성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학의 본성 영역의 기초에서 사실은 여기에 2가지가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교수, 학습, 이론이라는 심리학적인 개념들도 사실은 이 철학의 기초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과 더불어서 교수학습 이론의 기초에서 바로 교수, 학습, 방법 측면이 또 나오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방법이 학습이론의 기초에서 나오게 되고 학습이론에 기초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초해서 교육과정과 평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학의 본성과 이것에 기초해서 교육과정이 정립이 되고 그리고 이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 내용에 기초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학교육론은 크게 보면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얘네들이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본성에 기초해서 학습이론, 과학의 본성에 기초해서 교수학습 방법, 과학의 본성에 기초해서 여러분 이것에 기초해서 평가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과학의 본성에 기초해서 교육과정 서로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학습이론도 얘네들과 전부 연관을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수학습 방법이 얘랑도 연관이 있지만
평가, 교육과정 전부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5가지 영역이 굉장히 밀접하게 골고루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 분석한 걸 보면 과학의 본성이 24.8%예요. 이거는 올해 2016년도 기출문제까지 분석을 해서 넣어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체 중에서 과학의 본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분의 1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에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과 교육과정인데 올해는 교육과정이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15가 새로 등장하면서 올해는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다시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교수학습 이론인데 여기가 한 13.8 정도 되니까 한 1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의 본성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이 35%죠. 근데 교수학습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내용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사실 본성보다는 비율이 적게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중에서는 35%니까 상당히 많은 비율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 평가하고 학습 이론은 비슷비슷하게 16%, 1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자세하게는 저기다 저렇게 분석을 했지만 여러분 과학의 본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가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여러분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방법적인 측면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측면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과학하는 방법의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세 번째는 과학적 탐구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지식과 방법적인 측면을 모두 이용해서 과학의 탐구라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탐구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설명하는 설명체계, 바로 그게 뭐죠? 이론이죠. 그래서 이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지위를 갖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모형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게 과학의 본성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과학의 본성이 상당히 비중이 높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전히 잘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교수학습 이론으로 들어가면 올해 교수학습 이론이 많이 나왔죠.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피아제죠. 여러분 이 피아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크게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피아제 대신에 오스벨이 나왔죠. 오스벨, 그 다음에 브루너, 그리고 올해 비고츠키. 여러분 이렇게 이 세 분이 계속 안 나오다가 올해 세 사람이 다 학습이론에서 출제가 됐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비고츠키의 기초에서 여러분 여기가 이제 구성주의의 가장 바탕이 되는 이론들이 쌓이다 보니까 구성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구성주의가 나오게 되면 재작년 시험 문제, 생물 문제에서도 나왔던 드라이버, 그리고 드라이버의 개념적, 대체적, 개념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교수학습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학습 이론과 철학적 지식의 기초에서 나오는 교수학습 방법은 여러분 그러면 이것도 가장 대표적인 애들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오스벨에서 나오는 개념도, 그리고 부의도. 여러분 이번에 개념도 나왔죠. 자, 이제 부의도는 재작년에 나왔었죠. 그렇지만 정말 조그맣게 나왔죠.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발전해서 이제 브루너로 넘어가게 되면 발견학습.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근데 이제 구성주의로 확 넘어가기 전에 약간 과도기적으로 나오게 된 게 발생학습. 여러분 이런 게 등장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발생학습과 유사한 게 POE. 여러분 올해 PEOE 이게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POE가 나타날 거.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순환학습. 여러분 이게 등장을 하죠. 순환학습과 더불어서 개념, 변화, 학습 모형, 뭐 이런 것들, 인지, 갈등, 수업 모형.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더불어서 STS,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협동학습이 드디어 나왔죠. 협동학습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교수학습 방법을 대변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평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평가는 우리가 무엇을 평가하는 거냐면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내용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과학의 지식, 방법 이런 거에 기초해서 교육과정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가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이에요. 근데 주관식으로 바뀌고 나서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이 한 번도 아직은 출제가 되지 않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천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나오는 왜 교과 중심, 생활 중심, 여러분 학문 중심, 인간 중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시기가 이거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재의 교육과정이죠. 여러분 현재의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전부 작년에 공지가 되었고 공표가 되었고 지금 교과서가 작업이 벌써 중학교는 거의 완성 단계에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커다란 틀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올해 어쩌다 보니까 안 나왔지만 교육과정이 한 번 심하게 나왔다 하면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무슨 몇 학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몇 학년까지 적용되고 있냐 이런 수준에서 나오질 않아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체계, 성취 기준 그리고 거기에 더 들어가서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 방향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주관식 시절에 보면 화학 2 아니면 물리 2, 생물 2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표에다가 여러분 이 내용 요소에 다 내용 요소를 몇 개 준 다음에 가로넣기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 외워둬야 돼요. 여러분 기회라는 거는 준비된 사람한테만 오는 거지 올해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도 대강하면 된다. 절대 그래서는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은 틈틈이 우리가 쪽지시험 보고 계속 암기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교육과정의 기초에서 평가를 해야죠. 여러분 이 평가라는 것은 교육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 교육과정의 목표를 확인하고 여러분 이거에 대한 평가의 정의, 내용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평가지가 구성이 되고 나면 우리는 먼저 여기에 평가 문항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항 분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난이도, 곤란도, 타당도, 신뢰도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관식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문항 분석이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볼 올해는 얘가 나올 가능성이 또한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 공부할 때 특히 조심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문항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평가 영역이 있겠죠. 그러니까 인지적인 영역의 평가, 정의적인 영역의 평가, 탐구적인 영역의 평가 여러분 이런 것이 있죠. 그리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수행평가라고 하는 여러분 이 수행평가가 등장하게 되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정의적인 영역의 평가는 여태까지 시험에 아직 안 나왔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관식으로 바뀌고 안 나왔기 때문에 정의적인 영역의 평가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요. 자, 올해 여러분 수행평가에서 뭐가 나왔냐면 채점 기준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총체적 채점표냐 분석적 채점표냐 여러분 이런 걸 분석하고 장단점을 적는 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안 나왔었기 때문에 계속 강조했던 점이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 나왔던 부분에서 분명히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용 구성이 된다라는 거를 한번 틀을 잡아보시고 여러분 공부라는 거는 결국은 여러분이 먼저 개념도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개념 틀을 잡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자꾸 디테일한 내용을 추가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게 분석표인데 이 분석표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이제 각각 문항들이 굉장히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영역별로 굉장히 상당히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출을 분석만 잘해도 우리가 이번에도 어느 부분을 특히 조심하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계속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주관식 시절로 바뀌고 난 다음에 나온 문항을 한번 분석을 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수업 때는, 여러분 수업할 때는 프린트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물리 영역 같은 경우는 과학의 본성, 올해 것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과학의 본성에서 좀 집중적으로 나온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 교육과정은 지금 비어있죠? 그 다음에 교수학습 이론에서 여러분 논술형이 물리에서는 10점짜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엄청 크죠? 여러분 여태까지 과학교육론에서만 몽땅 10점짜리로 나온 건 물리가 처음이에요. 아니면 다른 과목들은 여러분 이게 전공 영역이랑 과학교육론이랑 반씩 섞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교육론이 4점, 전공이 6점, 아니면 5.5점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물리 같은 경우는 10점이 나왔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에서 여러분 개념변화, 인지갈등, 순환학습, 개념변화 위주로 나왔죠. 그러면 이제 어떤 교수님이 들어가셨을지가 사실은 약간 예측이 되죠. 그러니까는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자, 화학도 보면 과학의 본성이 크게 나왔어요. 5점짜리 나왔습니다. 논술형에 같이 나왔고, 여러분 그 다음에 교수학습 이론에서도 오수벨, 브루너, 비고츠키가 다 나왔어요. 화학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 교수학습 방법에서 보면 화학은 순환학습만 이렇게 서술형 순환학습이 나왔던 것이 되게 독특했죠. 그 다음에 평가 영역에서 여러분 이렇게 두 문제가 걸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에 보면 과학의 본성, 약하지만 나왔죠.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에 보시면 오수벨, 그 다음에 브루너, 드라이버. 여러분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그 협동학습하고 PEOE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평가 채점표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과학에서도 과학의 본성 조금 나왔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이론에서 여기 보시면 브루너, 오스벨, 여러분 이런 식으로 비고츠키 이렇게 나온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여기서는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개념 변화 쪽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평가 쪽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문항을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를 비교 분석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이거는 아마 글씨를 읽으라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제 유형의 실루엣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루엣을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화학에서 과학의 본성 문제입니다. 근데 지문이 상당히 길죠. 상당히 긴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문제가 복합적으로 두 문항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쿤의 이론. 그러니까 과학의 분석에서 과학 이론의 변화에 따른 쿤의 이론을 물어보고 있고 그 밑에 인지 갈등을 혼합해서 물어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은 우리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적중 문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뭐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거는 이제 물리에서 나온 문제고 물리에서 쿤의 이론을 물어보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지문이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습을 할 때 지문을 내가 어떻게 빠르게 키워드를 찾아서 논리를 펼쳐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생물 문제예요. 생물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림 주고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생명관, 생명철학. 그래서 생명철학에 대한 관점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두 번째는 여러분 과학의 본성에서 보면 창발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창발성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보통 얘기하면 창발성이라는 건 원래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다. 그죠? 아주 단순한 거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 굉장히 새롭고 창조적인 뭔가 새로운 대단한 것이 나오게 된다. 여러분 이런 게 창발성의 이론이죠. 그래서 창발성 이론이 여러분 예전부터 2차 때 1, 2, 3차가 있었던 시절에 생물에서 굉장히 꾸준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크게 나왔던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비슷한 문제 유형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왔던 문제는 이제 오스벨의 교수학습 이론인데요. 여러분 이게 지구과학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오스벨은 이번에 아까도 보셨지만 물리에서도 나오고 화학에서도 오스벨의 유의미학습 이론이 출제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화학에서 개념도와 함께 오스벨의 이론을 설명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이 굉장히 비슷하게 그 연습을 했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브루너의 표현 양식. 그래서 요번에 브루너가 처음 나왔죠. 주관식으로 바뀌고 나서. 그래서 브루너의 표현 양식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 이번에 나온 게 지구과학에서 여기서 물어보는 이런 문제를 보면 이 지구과학은 비고츠키하고 그 다음에 포스너의 개념 변화 조건, 여러분 이것이 연결해서 나왔던 것이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 포스너의, 이게 포스너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 문제에서 여기 나온 걸 보면 여러분 이게 이제 교수학습 방법으로 들어가서 순환학습하고 5E를 연결해서 하는 문제죠. 작년에 화학에서는 순환학습하고 POE를 연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제 5E하고 순환학습을 연결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생물에서 나온 문제인데 PEOE 모형이 나왔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OE 모형이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 협동학습이 처음으로 또 등장을 했었죠. 협동학습에서 여기 이 문제는 생물 문제에서 요게 바로 직소 협동학습의 직소 모형을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아까 말씀드린 평가에서 나오는 채점표입니다. 그래서 채점표에 여러분 보시면 채점표를 제시해 놓고 이렇게 빈칸 같은 걸 주죠. 그래서 평가 준거를 직접 작성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총체적 채점표와 분석적 채점표를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기출의 분석 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요소별로 되게 골고루 나온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교육의 커리큘럼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얘는 기본 이론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 분석과 문제풀이가 이제 4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을 우리는 좀 길게 하는 편이에요. 기출 분석 때는 여기에는 이제 각각 기출 문제의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출 문제의 답만 찾는 것이 아니라 유사 문항이라든지 유사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도 기출 분석을 먼저 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기출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기출 분석은 계속 풀 거예요. 여기 기본 이론에서도 기출 분석은 계속 같이 풉니다. 하지만 왜 뒤로 미뤘냐면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아는 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 분석을 미리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려봤자 뺑뺑이 답만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중요한 기출 분석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기출 분석이 진짜 기출만 다 풀면 우리 시험은 80% 이상은 맞을 수가 있어요. 진짜예요. 하지만 그거는 기출만 뺑뺑이 돈다고 해서 80%가 맞느냐?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분석이라는 거는 내가 이 문항을 분석하면서 문항을 변형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문항과 유사 문항에서 어떻게 우리가 출제가 될 것인지 이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4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심화 이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여기에서는 매 시간마다 쪽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은 이제 그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30분 일찍 오셔서 쪽지 시험을 보시면 제가 이것을 이제 채점해서 여러분께 돌려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매 시간 활동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활동지에 여러분이 이제 노트를 적고 아니면 그거는 나중에 혼자서 빈칸 채우기처럼 목차 적기 연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목차만 주로 있는 그 내용으로 된 활동지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론 연습을 충분히 하실 거고요.
기출분석 때는 이거보다는 약간 수준이 높은 주관식형의 또 이제 퀴즈를 계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계속적으로 쪽지 시험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채점도 여기서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달과 11월달에는 과학교육론만 따로 모의고사반이 이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모의고사반이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한 3회 정도에 걸쳐서 통합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통합 모의고사는 원래 작년까지는 지금 화학하고 생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리가 어떻게 이제 진입이 될지는 모르겠고 지구과학이나 물리 쪽도 한번 계속적으로 통합 모의고사를 볼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과정이 이제 모두 끝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본 시험에 이제 12월 달 첫 주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죠.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이제 그날 하루만 쉬시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2차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준비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2차 준비 자체가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연에 있죠.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여기에 실험 수업까지 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의 선배들을 보면 1차 시험이 사실은 우리가 시험을 보면 항상 중간에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을 보면 올해도 1차를 붙었는데 2차에서 떨어진 친구를 보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 단위에서 떨어져요. 점수 차이가. 여러분 이게 2점, 5점 이렇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2점, 1, 2점만 차이 나도 사실은 너무 억울하고 힘들 텐데 사실은 이번에 떨어진 친구들 보면 0.1점, 0.5점 이런 데서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차를 월등히 잘 보면 되죠. 하지만 1차를 월등히 잘 보는 경우가 진짜 상위 10% 안에 드는 경우는 진짜 드물다는 거예요. 1차 안에서도. 1차 합격자 안에서도 상위 10% 안에 드는 경우는 거의 굉장히 드물고 거의 여기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험에서 일단 걸러지고 수업 지도안에서 걸러지고 면접에서 분명히 얘네들도 변별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1차에서 못 봤지만 2차로 극복하는 친구들 여러 명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거 놓지 말고 뭐 수업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전체 임용고시 수업을 보면 전체 100점 만점으로 한다면 20점이 교육학이잖아요. 그러면 80점이 전공과 교과교육론이에요. 근데 이 80점 중에 여러분 거의 25% 이상이 여러분 25점이 과학교육론이에요. 80점이 25점이.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사실은 4분의 1보다 더 이 과학교육론이 큰 영역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큰 영역을 갖지만 과학교육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공보다는 왠지 느껴봤을 때 난이도가 좀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똑똑한 친구들은 과학교육론을 다 맞아야 돼요. 과학교육론을 다 맞는 게 중요해요. 과학교육론에서 일단 높은 비중으로 점수 차이를 벌여주는 게 사실 중요하고 실제로 과학교육론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전공은요. 열심히 하면 거기서 되게 비슷해요. 진짜 확 튀지 않는 이상 비슷한데 점수 차이가 과학교육론에서 벌어지는 이유는 왜 벌어지냐면 일단 사대와 비사대에서의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대는 공부를 안 했어도 4년 내에 들어본 가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비사대는 여러분 저도 비사대 보통 사범대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그 교직 때문에 수업을 나가지만 그 교직만 하는 학교에서는 커리큘럼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커리큘럼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배우는 내용도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공부하실 때 특히 비사대는 이론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시험을 위한 공부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혼자서 할 수 있죠. 제 생각에도 혼자 하는 거 맞아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저는 이렇게 뭐 강의를 꼭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화학에서도 반응이 일으킬 때 모든 이 세상의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이 수준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요만큼만 공부하면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반응은 절대 어느 것도 없어요. 항상 이 이상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서 이 고개를 넘으려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단지 여러분들 뭐를 해주는 거냐면 여러분 이거를 조금 낮게 갈 수 있는, 왜냐면 여러분이 혼자서 키워드 찾고 혼자서 기출형 분석하고 여기에 없는 것까지 다 그걸 꿰기 위해서는 여러분 몇 년씩 연구를 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아직은 구성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와드릴 뿐이지, 여러분이 충분히 만약에 내가 이게 사범대에 나왔고 여러 번 공부를 했다, 그러면 뭐 혼자서 공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사대이시라면 여러분 이론 공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대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론에 대해서 완전하지 않다면 기본부터 튼튼히 한 후에 기출 분석을 아주 꼼꼼하게 하는 것이 합격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아무래도 시험이 12월이긴 하지만 벌써 10개월 정도도 안 남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시간은 얼마 없으니까 전부 다 스터디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찾으세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터디가 잘하면 진짜 좋은데 여러분 이게 스터디를 잘못하게 되면 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 낭비, 두 번째는 어떤 정신적인 낭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스터디를 하게 된다면 진짜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는 스터디원이 구성이 된다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스터디는 빨리 정리하고 여러분이 다른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여러분 여기 제가 여러분께 조금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과학교육을 우리가 좀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이 초점을 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단 중요한 용어,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이론은 무조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재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는 문제가 답이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고 쓰질 않고 갑자기 시험장에서 그게 생각이 안 나니까 관찰의 뭐 다른 의존성, 관찰이 뭐에 의존한다, 아니면 뭐 이렇게 말을 다르게 풀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요즘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시험을 채점할 때 키워드도 굉장히 중시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해져 있는 개념이니까요. 용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나 개념들은 반드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뭐 과학 지식의 잠정성, 여러분 그러면 잠정성이라고 써야지 여러분 그걸 다르게 바꿔서 쓰는 거는 제가 보기에 누가 채점하러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어는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비사대 출신인 경우에는 용어의 감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고 쓰고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눈으로 하는 거랑 말로 하는 거랑 쓰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다 아는 것 같죠? 쓰라고 그러면 절대 못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자꾸 쓰셔야 돼요. 쓰고 자꾸 말하고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교육과정입니다. 여러분 교육과정이 올해는 한 문제도 안 나왔죠? 올해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는 반드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아시면서 여러분 교육과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과정의 변천, 여러분 교육과정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아시죠?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라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목차별로 다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교육과정의 변천사가 다 나와 있고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서 교육과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클릭해서 여러분 들어가면 여러분 거기 내용에 내용 체계, 그 다음에 성취 기준,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교육과정에 들어가서 교수학습 방법, 그 다음에 평가 방향,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물리다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물리와 관련된 건 쫙 알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초등학교 3학년부터 내용 요소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예전에 기출이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화학에서 기출이 됐지만 브루너의 표현 방식을 산념기 문제가 나왔어요. 산념기 문제를 주면서 브루너의 표현 방식이 세 가지 표현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교육과정 수준의 기초에서 설명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작동적 표현 방식은 분명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거니까 초등학교에서 어느 수준까지 배우고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상적이라는 건 거의 중학교 교육과정에 우리가 많이 적용되고 있으니까 중학교에서 산념기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정의 이런 수준은 반드시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물화생지 1, 2까지 자기의 전공 영역을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교사학습 이론, 교사학습 방법 다 중요하죠. 여러분, 그것과 더불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분석은 여러분이 적어도 교과서는 한 권 정도씩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지도서를 가지고 있던, 교과서를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있는 5개념이나 이런 분석도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찾아보면 아마 여러분이 잘 얻으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서울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같은 데 들어가면 지금 현재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활동지, 수업 지도안,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려받으셔서 5개념까지 다 있습니다. 그 5개념, 교수학습 방법, 이런 것들 다 분석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이 단계별로 커리큘럼을 따라서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출 분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돌리는 것 좋아요. 하지만 기출을 자꾸만 돌렸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답만 하고 확인하고 넘어가는 형식의 기출 분석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 분석을 나중에 하시더라도 여러분 여기 그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께 간단하게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뭐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노트, 남들이 다 분석해 놓은 해설지, 여러분 이런 거에만 의존해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기본 이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러면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내용을 채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3달 과정은 여러분 이것을 다 쳐낼 거는 쳐내면서 다시 다이어트를 해서 여러분 내 머릿속에 커다란 틀이 제대로 정리되도록 다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제 과학교육론이 이제 완성이 되면 여러분 과학교육론만 제대로 보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크게 이제 전공 영역에서 큰 아마 힘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과학교육론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